여보, 제발 날 버리지 마. 선생님, 저희는 그 수술 못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분 72시간 후면 사망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은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생명은 얼마의 가치가 있나요? 4천만 원? 1억? 아니면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 3년 전 저는 그 답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서연 32살입니다. 저는 결혼 6년 차의 평범한 주부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준혁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도시락을 싸고 현관까지 배웅했어요. 잘 다녀와요, 여보. 응, 저녁 늦을 것 같아. 결혼 초반 3년은 달랐어요. 준혁은 퇴근하면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했고 주말엔 영화를 보러 갔죠. 서연아, 너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하지만 최근 3년은 달랐습니다. 회식이 잦아졌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며 바로 잠들었죠. 그래도 괜찮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왔어요. 바닥이 흔들리고 시야가 흐려졌죠.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두통도 심했어요. 마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죠.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일주일을 참다가 결국 혼자 병원을 찾았어요. MRI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뇌종양이 있습니다. 네, 종양이요? 네, 양성 종양이긴 한데 위치가 문제입니다. 종양이 중대 뇌동맥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 이 혈관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종양이 계속 자라면서 혈관을 더 압박하면 언제든 혈관이 파열될 수 있어요. 그러면 뇌출혈로 이어지고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손에 쥔 진단서가 떨렸어요. 수술 해야 하나요? 네, 가능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하셔야 해요. 신경외과 전문 수술이라 비용이 좀 나가는데요. 3,5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500만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응? 어디 아파? 뇌에 종양이 있대. 수술해야 한대. 준혁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심각해? 혈관 근처라서 파열되면 위험하대. 한 달 안에 수술해야 하고 수술비가 3,500만 원이래. 그제야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3,500만 원? 지금 우리 집에 그런 돈 어디 있어? 그래도 선생님이 빨리 해야 한대. 의사들은 다 그렇게 말해. 겁주는 거야. 한 달이나 있으면 천천히 알아보면 되잖아. 여보, 혈관 터지면 죽을 수도 있대. 알았어.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준혁의 눈은 이미 다시 TV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계속 밀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 다음 달 되면 보너스 나와. 대출 심사 중이야. 그 사이 신우이 유진이 자주 집에 왔습니다. 준혁과 부엌에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오빠, 진짜 3,500이나 들어? 병원들 다 그래. 오빠가 너무 착해서 당하는 거야. 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두통이 더 잦아졌고 시야가 자주 흐려졌죠. 그날 밤 극심한 두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비명이 터져 나왔죠. 여보. 옆에서 자던 준혁을 흔들었어요. 또 뭐야? 나 진짜 이상해. 너무 아파. 코피도 나. 손으로 코를 만지니 피가 묻어나왔습니다. 에휴, 알았어. 준혁이 겨우 일어나 핸드폰을 찾았어요. 그때 제 왼팔이 저릿저릿하더니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보, 팔이 안 움직여. 그제야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119 부른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눈 뜨세요. 이름이 뭐예요? 서연. 준혁이 뒤따라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하게 MRI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이리 오세요. 의사 선생님이 준혁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어요. 10분 후 준혁과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종양이 혈관을 더 압박하면서 미세출혈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시계를 보셨어요.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늦어도 금요일 자정, 그러니까 정확히 72시간 안에 수술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완전히 파열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량 뇌출혈로 즉사하거나 평생 식물인간이 됩니다. 72시간, 3일.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세요. 지금 바로 수술실 준비 들어가야 합니다. 준혁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펜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환자분 생명이 72시간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니, 그게 제가 알아야 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4천만 원.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잠깐만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72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1분 1초가 급합니다. 빨리 서명하세요. 하지만 준혁은 복도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운 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발 돌아와줘. 복도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나야, 오빠. 응, 지금 병원이야. 서연이가 위험하대. 의사가 72시간 안에 수술해야 한대. 안 그러면 죽는데. 응, 4천만 원이래. 그래, 너 말이 맞긴 한데. 15분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갔어? 그때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준혁과 유진이었어요. 유진이 저를 보더니 오빠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저쪽에서 얘기하자. 유진아, 근데 7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빠, 정신 차려. 둘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희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4천만 원이면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죽을 수도. 오빠 승진 생각 안 해? 다음 달에 부장 승진인데 빚쟁이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오빠, 솔직히 말할게. 언니 수술해도 식물인간 될 수 있잖아. 그럼 평생 오빠가 간병해야 하는데? 오빠 아직 35살이야. 젊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리고 72시간이면 3일이잖아. 생각보다 긴 시간이야. 그동안 다른 방법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4천만 원 쓰는 것보다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현명한 거지. 저는 산소 마스크 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2시간, 3일. 그게 길다고 생각하는구나. 20분 후 준혁이 수술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서명된 동의서가 없었어요. 선생님, 결정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수술 못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환자가 72시간 안에 죽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저희 형편에 4천만 원은 너무 큽니다. 감당이 안 돼요. 보호자분, 환자분 72시간 후면 사망합니다. 3일입니다. 단 3일. 3일이면 그동안 다른 병원도 알아보고 대출도 알아보고 방법을 찾아볼게요. 다른 병원 가봤자 똑같습니다. 이미 골든타임 들어갔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그를 불렀습니다. 여보, 너무 작은 목소리라 들리지 않았죠? 제발 날 버리지 마. 준혁이 저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안도감이 보였어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날 포기하는구나. 준혁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이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잘했어, 오빠. 오빠 인생도 소중해. 3일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그들이 응급실 문을 나갔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떠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일단 혈압 안정시키고 뇌압 낮추는 약 투여하세요. 선생님, 이대로 두면 알아. 하지만 보호자 동의 없으면 수술 못해.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72시간 안에, 3일 안에 죽는구나.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숫자들이 보였어요. 혈압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뇌압 상승하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의식 수준 저하되고 있습니다. 동공 반응 느려지고 있어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삐삐삐삐삐. 환자 쇼크 올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젠장, 72시간이나 있는데, 3일이나 있는데, 제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응급실입니까?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응급 상황이라. 저 환자는 무슨 일입니까?
보호자가 수술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72시간 안에 수술 안 하면 환자 혈압 70으로 떨어집니다. 저는 흐릿한 시야로 문 쪽을 봤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누운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이 환자 몇 살입니까? 32세입니다. 32살.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2살에 아직 살릴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나 남았는데 이렇게 버려지다니. 그분이 제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선생님,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동공 반응 거의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즉시 수술해 주세요. 네, 하지만 법적으로 내가 정한 결이요. 이 병원 이사장이요.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어요. 환자 죽게 둘 겁니까? 지금 당장 수술실 준비하시오. 아,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술실 비워라. 신경외과 정민재 전무님께 연락. 마취과 긴급 호출,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한결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살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본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당신은 살아야 할 사람이에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낯선 나를 위해 우시는 걸까? 마취가 시작됐고 제 의식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 생각은 이것이었어요. 나를 버린 건 가족이었지만 나를 살린 건 낯선 분이셨구나.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오전 10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재 전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술 성공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혈관 손상도 없습니다. 다만 뇌 손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가 깨어나고 2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네. 최선을 다해주게. 저는 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끔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씨, 들리세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혈압 안정적입니다. 뇌파 정상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죠. 힘내세요. 당신은 살아야 해요. 누구의 목소리일까?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 며칠 후 저는 눈을 떴습니다. 환자 의식 회복.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서연 씨, 보이세요? 제 손가락 몇 개예요? 3개. 맞아요. 잘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 살았구나.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깨끗한 병실. 여기가 VIP 병실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제 남편은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보호자분은 수술 전에 이미 병원을 떠나셨어요. 그 뒤로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날 버렸구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한결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깨어났군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수술실 앞에서 뵀었죠. 네,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회장님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저 같은 낯선 사람을? 회장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제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가난한 신입사원이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당신과 똑같은 병에 걸렸었어요. 뇌종양 혈관 근처. 수술비는 2천만 원. 당시에 제게는 천문학적인 돈이었죠. 저는 미친 듯이 돈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은행, 친구, 친척,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회장님이 눈을 감으셨어요. 하지만 돈을 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 일이에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봤을 때 그때 제 아내가 떠올랐어요. 살고 싶다는 간절한 그 눈빛.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쓰는 겁니다. 퇴원 후 회장님은 저를 재단 소유의 기숙사에 머물게 해주셨어요. 당분간 여기서 쉬세요. 회복에만 집중하시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준혁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죠. 한 달 후 회장님이 제안하셨어요. 서연 씨, 우리 재단에서 일해볼래요? 네, 제가요? 교사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재단 교육사업부에서 일해보세요. 하지만 저는 오래 쉬었고, 괜찮아요. 서연 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만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재단 본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20층 교육사업부에 올라갔어요. 안녕하세요. 강서연입니다. 아, 오셨어요. 회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여기는 빈곤층 아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서예요. 서연 씨는 콘텐츠 개발을 맡게 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5년 만에 사회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교사 경험이 살아났어요. 이 교재는 아이들 눈높이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장 교사들 의견을 더 들어야 합니다. 제 의견이 하나둘 채택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획한 희망 교실 프로그램이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전국 10개 지역 아동센터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희망교실이 전국 30개로 확대됐어요. 저는 교육사업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회장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서연 씨 실력이에요. 거울을 보니 1년 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슈트를 입고 자신감 있게 발표하는 여성. 정말 달라졌구나. 2년 후에 저는 정재단 교육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이제 전국 50개 지역 아동센터를 총괄하는 위치였어요. 강 이사님, 다음 주 교육부 장관님이 방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놓겠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하는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제 사무실로 오셨습니다. 서연 씨, 이제는 서연 씨가 우리 재단의 미래예요.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후원금 3배 증가, 수혜 아동 5배 증가. 다 직원들이 잘해준 덕분입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했습니다. 준혁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저 궁금할 뿐이었죠. 3년 후에는 정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강서연 대표이사님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명품 슈트를 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72시간밖에 남지 않았었죠. 하지만 한 분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이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전 남편에게 무력하게 버려진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강하고 우아하고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죠. 이제 오준혁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아. 강 이사님, 다음 주에 신규 교육센터 건립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참여 업체가 몇 곳이죠? 5개 건설사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업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대한건설, 세종건축, 한양종합건설, 우진건설, 그리고 미래건축. 우진건설에서는 오준혁 부장이 참석한다고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준혁, 여기 있었구나. 이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일정 잡아주세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대회의실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석 가운데에 앉았어요. 그럼 세 번째 업체 우진건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4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준혁이 있었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얼굴에는 피로가 엿보였어요. 준혁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진건설 오준혁 부장입니다. 그때 준혁의 시선이 저와 마주쳤어요.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희,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옆에 있던 팀장이 급하게 속삭였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은 땀을 흘리며 발표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말을 더듬었고 발표 자료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표정하게 노트북만 바라봤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0분 후 발표가 끝났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허리를 숙였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체 준비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전문적이었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사님, 뒤에서 준혁이 달려왔어요. 서연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강서연 이사입니다. 오준혁 부장님, 서연아. 아니, 서연 씨, 너 살아있었구나. 살아있다니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일어서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오준혁 부장님,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업무 외 대화는 사양합니다. 입찰 결과는 일주일 후에 통보드리겠습니다. 서연아, 제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걸어갔어요. 뒤에서 준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은 매일 재단 앞에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얘기하자. 서연 씨, 제발 기회를 줘. 꽃다발과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외면하고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이사님, 저 사람 신고할까요? 아니요, 내버려 두세요. 곧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2주 동안 계속 나타났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재단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강서연, 나와. 강서연 어디 있어?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다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 목소리는 로비에는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에 화장이 짙은 모습, 3년 전과 똑같았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보안 요원이 말렸지만 유진은 소리쳤습니다. 강서연, 숨지 말고 나와. 저는 천천히 로비로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시죠? 유진이 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네가 강서연이야? 네, 정재단 이사 강서연입니다. 인연이. 우리 오빠 회사 떨어뜨린 거 너지. 주변 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게 뭔데? 병원 청구서였어요. 오준혁 명의로 된. 우리 오빠가 3년 동안 3,500만 원 갚았어. 네 수술비 매달 100만 원씩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님이 전 남편한테 돈 받았어요? 그런데 복수하는 거래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준혁 명의로 된 납부 기록이 있었어요.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500만 원. 이게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 계속 소리쳤어요. 3년 전 네가 죽었어야 했어. 우리 오빠가 살려준 거야. 은혜도 모르는 년. 그런데 넌 재벌 행세하면서 우리 오빠 괴롭히고 있잖아. 너 때문에 우리 오빠 회사 잘리게 생겼어. 저는 청구서를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정말로 준혁이 수술비를 갚았다는 건가? 그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이사님, 비서가 제 팔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사님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니에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창피했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죠.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들었어요. 로비에서 소동이 있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요. 서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청구서를 회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이게 진짜일까요? 준혁 씨가 정말 수술비를 갚았다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은 서류를 받아보시더니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연 씨, 이것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어요. 조사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조사요? 네, 이 청구서가 진짜인지 돈이 정말 병원으로 갔는지 확인해야 해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 오유진이 정말 단순히 오빠를 걱정하는 동생일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 경험상 저렇게 나서는 사람들에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한 달 안에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은 최고의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병원 기록,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했어요. 저는 불안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만약 준혁이 정말로 수술비를 갚았다면 내가 그 사람을 오해한 걸까?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서연 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앉으세요.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먼저 서연 씨 수술비입니다. 실제로 3,500만 원은 제가 정의료그룹 이사장 명의로 지불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보여주셨어요. 납부자 정의료그룹 박예기금, 금액 3,500만 원, 날짜 3년 전 수술 당일. 그럼 유진이가 보여준 청구서는 조작된 겁니다. 원본 청구서에서 박예기금 부분을 지우고 오준혁 이름을 삽입한 거예요. 가짜 청구서 분석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준혁 씨가 3년 동안 갚은 3,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회장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준혁 명의 계좌 이체 기록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한서의료원 회계과로 입금. 한서의료원이요? 그럼 병원으로 간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한서의료원은 폐업한 병원입니다. 10년 전에 문 닫았어요. 네, 누군가 폐업한 병원 이름을 도용해 계좌를 만든 겁니다. 그 계좌의 실제 소유주는 회장님이 통장 사본을 보여주셨어요. 예금주 오유진, 유진이가 가짜 병원 계좌를 만들어 오빠 돈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새로운 파일을 펼쳤어요. 5년 전 오준혁 씨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 기록, 사망 진단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총 7억이었습니다. 7억이요? 네. 하지만 회장님이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셨어요. 아파트와 예금 전액이 오유진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조 서류로 전액 상속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준혁 씨한테는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유진 오빠 부모님이 빚을 2억 남기셨어. 오빠가 갚아야 해. 준혁 2억이나. 유진 응. 내가 확인했어. 채권자들이 찾아올 거야. 준혁 씨는 5년간 부모님 빚 2억을 갚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유진에게 송금한 거죠. 회장님이 계산서를 보여주셨어요. 부모 유산 횡령 4.2억, 가짜 빚 착취 2억, 가짜 수술비 착취 3,500만 원, 총 횡령액 6억 3,500만 원. 오유진은 5년간 오빠한테서 6억 이상을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도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회장님이 보험 증서를 꺼냈어요. 보험사 한국생명, 피보험자 강서연, 가입일 3년 전 수술 1개월 전, 사망보험금 10억, 수익자 오유진. 이게 뭐예요? 수술 한 달 전에 서연 씨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연 씨가 죽으면 오유진이 10억을 수령하는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유진이는 제가 죽기를 바랐다는, 네, 수술 실패로 죽으면 10억을 받을 계획이었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회장님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3년 전 응급실 당직 의사 김태우. 그 의사가 서연 씨를 진료했죠. 네, 72시간 내 수술 안 하면 뇌사라고 했던 그 의사, 지금 의사면허 박탈됐습니다. 네, 오유진이 그 의사한테 5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수술 2주 전에 계좌 이체 내역이 있었습니다. 송금인 오유진, 수취인 김태우, 금액 5천만 원, 메모 협조 감사. 김태우 의사가 자백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요. 진술서가 있었어요. 실제로는 2주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응급이긴 했지만 72시간처럼 급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유진이 72시간이라고 말하라고 했고 저는 돈 때문에 그럼 준혁 씨를 네, 급하게 몰아간 겁니다. 72시간이라는 시간에 겁먹고 빨리 포기하도록. 마지막으로 수술 당일 밤 녹음입니다. 회장님이 스피커폰을 켰어요. 탐정이 유진의 클라우드를 해킹해 찾아낸 파일이었습니다. 유진 오빠 병원 왔어. 준혁 유진아 의사가 72시간 안에 수술해야 한대. 안 그러면 서연이가. 유진 오빠 진정해. 72시간이면 3일이잖아. 생각해봐. 그 정도면 다른 방법 찾을 수 있어. 준혁 그래도 사람 목숨인데. 유진 오빠 솔직히 말할게. 언니 수술해도 식물인간 될 수 있어. 그럼 평생 오빠가 간병해야 해. 오빠 인생은? 오빠 아직 35살이야. 젊잖아. 재혼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준혁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유진 오빠 4천만 원이면 우리 집 담보 대출 받아야 해. 그럼 오빠 승진 물거품이야. 준혁 알았어. 조금 생각해 볼게. 유진 잘 생각했어 오빠. 이게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거야. 그리고 오빠 언니 죽으면 보험금 10억이야. 우리 둘이 나눠 가질 수 있어. 생각해봐. 오빠도 새 인생 살 수 있고 10억도 생기고 72시간만 기다리면 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준혁 씨도 일부는 속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 사람은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걸 알고도 당신을 포기했어요. 급하긴 했지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출 알아볼 수도 친구들한테 빌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동생 말을 듣고 포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0억 보험금 얘기를 들었을 때 침묵했습니다. 설령 속았다 해도 결정은 그 사람이 내린 겁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허무한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악당은 오유진이었지만 준혁은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네,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혁을 불렀습니다. 만나줘서 고마워. 준혁이 들어왔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앉아요. 서연아, 나 정말 이거 먼저 보세요. 저는 두꺼운 파일을 탁자 위에 올렸어요. 이게 뭐야? 직접 보세요. 준혁이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수술비 조작 증거, 가짜 병원 계좌, 부모님 유산 횡령,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다. 그리고 보험 증서를 봤을 때 10억, 수익자 오유진,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이가, 내 동생이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을 들었어요. 자신과 유진의 대화, 그리고 유진이 말한 10억 보험금, 그 말에 침묵했던 자신. 준혁이 헤드폰을 벗어던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그리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부모님 유산도 5년 동안 빚 갚았는데
다 유진이한테. 그리고 너를. 서연아, 나도 피해자야. 나도 속았어. 유진이한테 이용당한 거야. 진짜 몰랐어. 준혁이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피해자지만 가해자이기도 해요. 72시간. 급하긴 했지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뭘 했나요? 당신은 그저 동생 말만 듣고 그냥 포기했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10억 보험금 얘기 들었을 때 당신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설령 유진 씨가 모든 걸 조종했다 해도 수술실 앞에서 저를 두고 돌아선 건 당신이에요. 당신은 약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죠. 그리고 전 이제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요. 준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알았어. 네 말이 맞아. 나는 너를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한 가지만 하게 해줘. 뭔가요? 증인으로 서게 해줘. 유진이를 고소할 거지. 내가 증언할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준혁 씨, 당신도 유진 씨한테서 벗어나세요. 당신 인생을 되찾으세요. 회장님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오유진을 고소했습니다. 사기죄, 횡령죄, 살인미수죄, 보험사기미수죄, 그리고 증인매수죄,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6개월이 걸렸습니다. 재판 당일 유진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다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돈으로 증거 만든 거라고요. 검사가 첫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오준혁 입장하세요. 준혁이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피고인이 형제분 유산을 횡령한 사실은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5년간 저는 부모님 빚을 갚는다고 믿었습니다. 2억을 동생에게 송금했는데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오빠, 유진이 소리쳤어요. 오빠도 알고 있었잖아. 언니 죽으면 보험금 받는다고 내가 말했을 때 오빠 아무 말 안 했잖아. 유진의 말에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나는 네가 설마 진짜로 그럴 줄은. 거짓말. 오빠도 원했어. 언니 죽으면 10억 나눠 갖자고 내가 말했잖아. 나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검사가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김태우 입장하세요. 체포된 김태우 의사가 들어왔어요.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5천만 원입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했습니까? 강서연 환자의 상태를 과장해서 말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실제로는 2주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72시간 내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환자 보호자를 급하게 몰아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강서연 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증언대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 후 저는 유진을 바라보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전 오늘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은 그 어떤 돈보다 소중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저울질할 권리가 없습니다. 저를 살린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분의 따뜻한 손길과 제가 살고 싶다는 의지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오유진은 사기죄, 횡령죄, 살인미수죄, 보험 사기 미수죄, 증인 매수죄로 징역 12년 추징금 6억 3,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유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넌 죽었어야 했어. 시간은 충분했는데. 유진은 소리를 지르다 보안요원에게 끌려갔고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법정을 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듣기로 준혁은 유진에게서 받아낸 유산 4억 2천으로 혼자서 작은 건축 설계사무소를 열었대요. 한땀 설계사무소라는 이름의 작은 사무실이라고요. 독신으로 살며 조용히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제 기사를 찾아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제 수술을 집도하고 회복을 도와줬던 정민재 전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서연 이사님, 저녁 식사 함께 하시겠습니까? 갑자기요? 할 말이 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연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수술할 때부터 당신에게 반했습니다. 네? 살겠다는 의지로 버티던 그 눈빛,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강인함. 그 모든 게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민재 씨, 전 이제 사랑보다 제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눈에 더 빛나 보입니다. 민재가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 제가 천천히 다가가도 될까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 조급하지 않게.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민재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식사, 한 달에 한 번 등산이나 전시회,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 봉사도 갔어요. 선생님, 둘이 커플이에요? 아이들이 물었을 때, 아니야, 그냥 친구야. 제가 대답하며 얼굴을 붉혔어요. 민재는 그런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잔잔하게 함께 보냈습니다. 민재가 저를 병원 옥상 정원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제가 수술하고 깨어난 후에 제일 처음으로 왔던 곳이네요. 네, 당신이 다시 태어난 곳이죠. 수술 후에 고난을 이겨낸 곳이고요. 정원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서연 씨,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반지 상자를 열었어요. 제 곁에서 평생 함께 살아가 주시겠습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함께하고 싶어요. 6개월의 짧은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작은 채플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정한결 회장, 재단 동료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축가를 불렀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줄에는 정한결 회장이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구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삶을 축복합니다. 식장 밖에서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축하해, 서연아. 넌 자격 있어. 행복해야 해. 진심으로. 그때 72시간. 미안해, 준혁. 저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정재단 상임이사, 전국 120개 지역 아동센터 운영, 매년 생명 장학금 200명에게 지급, 뇌종양 환자 수술비 지원 프로그램 72시간의 기적 운영, 딸 정서윤 출생, 회장님이 할아버지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서윤아, 할아버지랑 산책 갈까? 행복한 가정입니다. 준혁의 근황을 말하자면 들리는 소문으로는 준혁의 설계사무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직원이 5명으로 늘어났고 여전히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제 사무실로 젊은 여성이 찾아왔어요. 저 다음 주에 뇌종양 수술 받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눈물을 흘리는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3년 전에. 그때 한 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죠. 이제 제가 당신의 손을 잡아드릴 차례예요. 여성이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살 수 있어요. 꼭 살 수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질녘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서윤이가 뛰어옵니다. 엄마, 저는 딸을 안아올리며 활짝 웃습니다. 민재가 문 앞에서 미소 짓고 있어요. 회장님이 함께 손을 흔들고 계세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